자동차의 구조를 몰라도 자동차 타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컴퓨터의 구조를 몰라도 기본적인 활용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좀 더 이해하면 좀 더 잘 사용하고 즐길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들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알게 되면은 좀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알아볼 건데요. 네 가지 단계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지리, 어떻게 지구가 생겼는지, 두 번째 역사, 그 위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세 번째 철학, 각각의 갈등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으로 문학, 그런 많은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지리부터 한번 가봅시다. 지리는 동그라니까 나눠서 한번 보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대한민국과 아시아 중심으로 하면 이런 모양이고, 마지막으로 유라시아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유럽이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스템과 제도, 문화적 요소들을 퍼뜨렸기 때문에 이 지도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대 문명 발상지부터 가볼게요. 사람이 좀 모여서 살고 싶은 동네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나일강,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인도는 인더스강, 황하는 황하강,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이 필요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기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나라 38선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보면은 여기 북위 30도 언저리에 이렇게 4대 문명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좋은 거죠. 참고로 서울과 같은 위도에 있는 도시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네 곳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기독교 문명이고요. 동남쪽으로 가면 아랍과 페르시아, 이슬람교가 중심이고요. 인도, 파키스탄, 힌두교, 그리고 아시아, 유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유럽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럽은 기독교, 요게 쪼개져서 카톨릭, 개신교, 동방정교 이렇게 되는데, 유럽을 기준으로 세상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지금의 터키 지방을 유럽 기준으로는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동이에요. 중간에서 살짝 동쪽, 그래서 중동, 미들리스트라고 부르고요.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극동아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동의도 없이 극동아시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참고로 아프리카도요, 옛날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에서 아프리카, 햇빛이 밝다라는 의미로 지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로마가 서구 문명의 원조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서구 문명의 원조다. 왜냐하면은 그리스에서 아주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올림픽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있기 전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이 있는 지역이 먼저 발전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강도 있고 기후도 좋고 하다 보니까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동네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좋은 동네다, 이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구약 성서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동네에 누가 살았냐? 수메르인, 지금의 이란 땅의 페르시아인,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페니키아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여기가 이집트 문명이니까 이집트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가 있습니다. 구약성서 기준의 용어를 보면은 그리스는 헬라, 페니키아는 베니게, 아시리아는 아수르, 바빌로니아는 바빌론, 이집트는 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이집트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이 있는 여기 가나안 땅이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도망 나오는 것을 애굽을 나왔다라고 해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페니키아인들이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페니키아인들이 크레타 섬을 통해서 그리스로 선진 문명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에서 그것들이 꽃을 피웠네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의 본고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철학,
소크라테스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 더 좋아하시는 수학, 가우스, 피타고라스, 그리고 과학, 데모크리토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미 이 시대부터 중요한 발견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위기가 오게 되죠. 그리스는 남쪽에 스파르타, 가운데 아테네, 위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의 이란을 차지하고 있는 페르시아인들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서양판 원조 국뽕이죠. 서양은 정말 대단해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전쟁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싸워서 이겨서 잘 막았고 물리쳤다. 그리고 영화로 300이라는 영화, 그것도 1, 2가 나왔어요. 그래서 히트를 쳤는데, 이게 오리엔탈리즘이다 라고 비판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왜? 여기 서방 세계의 그리스는 선이고 여기 페르시아는 나쁜 놈들, 이상한 놈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트루 라이즈라고, 여기 보시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나왔던 영화, 이런 것도 보면은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을 좀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는데 그 승전 소식을 알리려고 42.19km를 달려서 승전보를 알렸던 게 마라톤 전투죠. 참고로 지금 이란에서는요, 현재도 마라톤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나서 여기 그리스에 있는 세 개 왕국이 싸우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마케도니아가요, 그리스를 통일하더니 어머나 세상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즉 과거의 페르시아의 제국까지도 다 확실하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알렉산드로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 그리스의 스타일, 요거를 헬레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를 다른 말로 헬라스라고 해요. 그래서 헬레니즘, 그리스 스타일을 전파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요. 여기 많은 미대생들의 친구 아그리파 있죠. 아그리파가 여기 인도 쪽으로 가서 간다라 미술이 만들어졌고요. 간다라 미술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불국사의 석굴암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동서양을 잇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는 이제 저물고 바로 왼쪽에 있는 옆 동네 이탈리아,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아까 보시는 여기 페르시아 제국이나 알렉산더 대왕이 먹었던 땅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면은 원조는 그리스, 그 다음에 대단한 것은 로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 살았던 것은 라틴족, 로마인들이었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는 카르타고, 원래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한 도시인데, 여기 카르타고의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과 맞짱 뜨고 싸우다가 카르타고를 어쨌든 힘들게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라틴족은 옆 동네 그리스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로마 고유의 건축술, 이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도로도 굉장히 잘 닦고, 그 다음에 수로, 물이 흐르는 길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전투력 또한 뛰어나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위쪽은 켈트족이 살던 동네인데, 그 대표적인 지방이 갈리아 지방, 그리고 오른쪽에서 넘어왔던 게르마니아 지방, 브리타니아 지방, 이렇게 있는데, 이 라틴족, 즉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사실은 좀 촌동네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프랑스, 독일인데요. 그래서 이 제국을 세우면서 제정,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시대에 바로 중요한 인물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해서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가 나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원 후 2000년이 훌쩍 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면서 이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 문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난했던 사람들은
삶에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위로를 많이 받고 기독교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지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그러니까 못 살게 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13년에는 인정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국교화를 하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커다란 로마 제국의 공식 오피셜 종교가 기독교가 됐다는 것이니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선을 뚝 잘라서 보시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마,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의 바티칸 시국이 있는 거죠. 현재도. 자,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시는 훈족의 침입, 그리고 거기서 연이어 이어지는 게르만족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로마 동네로 게르만족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르만족이 이 로마 제국 땅으로 넘어와서 앵글과 섹슨족이 영국 땅으로 넘어가서 앵글족이 잉글리쉬를 만든 거고요. 프랑크족이 여기로 넘어가서 프랑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고트족, 반달족 이렇게 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라틴족, 그리고 이쪽에 켈트족, 요 외에 지금 게르만족이 들어오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570년에 마호메트가 탄생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알라 신만을 섬겨야 된다. 이슬람교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슬람교는 유일신입니다. 기독교랑 똑같죠.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 문명권하고 여기 이슬람 문명권이 다투게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슬람 문명권이 이렇게 힘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의 스페인 땅까지 아예 거의 다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로마 제국은 슬프게도 동로마, 여기 비잔티움 제국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로마는 게르만족이었던 프랑크족이 왕국을 세웠는데요. 옛날 서로마죠.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문명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이 트루프와티의 전투부터 시작해서 좋은 전투력을 보여서 스페인 땅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부터는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성지죠.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부딪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변수가 생깁니다. 칭기즈칸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기즈칸이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기 먼 동쪽으로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리아예요. 그런 나라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요, 여기 국경선을 보시면은 거의 웬만한 지역을 다 점령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이 비잔티움 제국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에서는요, 아까 프랑크 왕국이 현재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분열되는 시대가 됩니다. 자, 근데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몽골 제국은 금세 힘이 약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이쪽에 살고 있던 투르크족, 터키족이죠. 터키족들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제국을 또 만들게 됩니다. 자, 유럽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렇게 다 막고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쪽 유럽 문명권에서는 중국이나 인도랑 교역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중국과 인도에 정말 귀중한 물건들이 많았었고 그걸 좀 수입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스만 터키가 막고 있으니까 길이 막혀서 답답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했겠죠. 특히 여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요, 과거에는 세계관이 이랬어요. 지구가 완전히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면은 이렇게 떨어져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포르투갈의 그 유명한 엔리케 왕자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항해 학교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스만 제국이 막고 있으니 돌아가 보자 했더니 어머나 돌아가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땅이 넓은 줄은 몰랐네 하면서 이 항로들을 개척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를 거쳐서 조선과 일본까지 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어마어마한 발견이 있었죠.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통째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 땅이 생각보다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울 것 같아가지고 교황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싸울 것 같은데 여기 좀 국경선을 좀 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교황이 그어준 선이 바로 토르데시아스 선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유럽 지역에서 교황님의 맘대로 이렇게 땅을 분할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갖고 왼쪽은 발견되면 스페인이 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땅 따먹기가 시작이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스페인이요 진출해서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다 싹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쪽 선을 중심으로 왼쪽은 대부분이 다 스페인어를 쓰게 됐죠. 스페인이 정복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브라질만이 포르투갈어를 쓰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이렇게 여기 중미, 남미에 가서 막 약탈을 하면서 금과 은을 막 엄청나게 막 해갖고 본국으로 갖고 오니까 여기 오가는 길에 이런 금은보화를 내비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은 섬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해적들이 살면서 그 유명한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로도 있죠. 그 캐리비안의 해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프리카 항로를 발견하다 보니까 여기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 여기 희망봉 있는 데를 보니까는 여기가 생각보다 살기가 괜찮은 동네인 걸 하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살기 좋은 남쪽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도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칼코만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하고 아래쪽이 기온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를 출발점으로 해서 유럽의 패권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포르투갈이 발견을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스페인이 엄청나게 재미를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덜란드가 배를 만들어서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네덜란드는 뭔가 수탈을 하거나 약탈한 것도 물론 있는데 그거보다는 장사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선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상선을 만들어서 온 바다를 누리면서 바다의 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국이 등장을 하는데요. 영국도 바다를 제패해야만 세계를 제패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열심히 힘을 넓혀가려고 하는데 여기 1, 2번 타자 스페인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영국을 견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조금 쫄리니까 여기 네덜란드와 힘을 합해서 영란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와 맞짱을 뜨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맞짱의 결과로는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스페인은 쪼그라들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승리를 했는데 영국이 네덜란드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적이 사라졌으니까 또 네덜란드를 괴롭혀서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란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최종 승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뒤를 이은 것이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리고 미국 땅에서 영국과 계속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독일이 통일을 늦게 했거든요. 근데 통일해서 이제 좀 땅 따먹기 좀 참여하려고 보니까는 이제 땅이 없네? 뭐야? 내 거 남겨놓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1, 2차 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패권국이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영국에서 식민지를 만들었다가 1776년 18세기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이 영연방이라고 말할 정도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난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이 여기 만엔짜리, 우리 돈으로 10만원짜리죠. 10만원짜리 지폐의 인물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타라 입국, 아시아는 좀 아니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가자, 우린 유럽 사람이 될 거야 해가지고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냅니다. 즉 유럽을 배우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 이와쿠라 사절단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재빠르게 서구 문명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20세기 초가 됐을 때 이렇게 전 세계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나도 식민지 대열에 참여하고 싶어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세계의 판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약해지고 독일이 강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는, 유럽에서 전쟁을 종결시키는 주체가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에서 유럽의 물건을 팔면서 이득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패권국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여기 소비에트 연방이 힘을 키우면서 공산주의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냉전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 있었고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이 서로 차가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여기 보시면 부딪히는 지역이 있었겠죠. 그래서 슬프게도 1950년에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뒤 55년부터는 베트남 전쟁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은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졌고요. 베트남은 공산국가가 됩니다. 러시아가 개혁개방을 추진하다가 사회적인 모순이 빵 터지면서 이 소비에트 연방이 아예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무려 15개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러시아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약진을 하게 되는데요. 약진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슬프죠. 전 일본 총리가 이런 망언을 했죠. 한국전쟁이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부상을 하느냐, 1대1로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돈을 많이 벌게 되다 보니까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해가면서 각 개발도상국에 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헝가리 물류센터, 수력댐, 항만, 방파제, 이렇게 중요한 기간시설이라고 하죠. 중요한 시설들에 돈을 투자함으로 해서 너네가 못 갚으면 우리 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1대1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의 구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1대1로 정책도 있고, 우리한테는 민감한 중국의 역사 공정,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동북 공정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째 패권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못살게 구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그런 거 말고요,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그리고 문화로 승부하는 그런 선진국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신앙도 있고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있고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도 있어요. 너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한민족의 자부심은 가졌지만 가난하다면, 북한처럼요. 종교적으로는 모두가 하나 되어 있지만 가난하다면요. 그리고 나는 부유한데 사회 전체가 독재나 빈부격차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역사의 많은 상황에서는 이런 고민을 했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개인이나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까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 생각들, 그 고민들을 잘 정리해 놓은 철학 관련된 책들을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역사와 민족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아픈 역사라든지 앞서 보셨던 수많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한 거를 보면은 역사를 알고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